우리가 이제 갭 투자 전세 사기 네. 이 문제가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예, 계속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피해 금액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그 사기 당했다는 사람, 그다음에 또 대신 물어주는 그 보증 금액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사회가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수준에 지금 이르고 있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네. 제가 이제 그런 뭐 취재, 방송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이 방송에서 그 어떤 그 분석하는 구조, 사기의 구조, 왜 이런 피해가 발생하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과 좀 다르게 너무 좀 그 놓치고 있는 게 구조를 맞나요? 단순하게 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사기꾼과 그다음에 그 당한 사람, 선량한 사람,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그 단조롭게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서 그게 아닌데, 일선에서 보면은 이게 훨씬 더 복잡한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좀 다양한 생각들이 다 복잡한 이런 구조가 지금 녹아 있는 가운데서 이런 그 엄청난 사기들이 그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 딱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또 주변에 많은 또 기획자나 연관자들이 많은데 네. 딱 그냥 둘만 보니까 등장인물도 많지만 그 등장인물들의 생각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가해를 한 사람과 피해자 이런 구조가 아니라요. 100% 가해자 100% 피해자가 아닌 예. 어떤 다들 과실이 다 뭐 정말 순수하게 당한 사람도 있지만 다 뭔가를 이득을 노리고 뭔가 좀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 거래에 임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기 이제 범죄가 발생하는 큰 범죄가 발생하는 다 욕심에 의해서 다 이렇게 벌어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이제 그걸 우리가 모럴 해저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그 도덕적 해이들이 겹쳐 있는 각 그 거래 당사자, 관계자들 사이에 뭐 적건만큼 간에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있는 그런 가운데 이런 큰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뭐 어떤 거를 일단 한번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런 이제 뭐 갭투자 전세 사기가 뭐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그 어떤 개인이 그 갭투자 끼고 샀는데 전세금 못 돌려주고 하는 그런 문제는 결론으로 하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기획된 어떤 사기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그 컨설팅 업자, 그렇죠. 그때 컨이라고 했죠. 예, 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업계에서. 그 컨설팅 업자가 이제 어떤 그 분양업자한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만약에 원룸이 한 20개쯤 된다. 근데 그걸 분양을 하는데 분양에 이제 애를 먹고 있는 그 업자를 찾아갑니다. 컨설팅 업자가. 맞습니다. 또는 아니면 미리부터 기획을 하겠죠. 질 때부터. 같이 하자. 내가 그렇게 하면은 빼줄 테니까. 다 뽑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기획을 하거나 해서 두 사람이 이제 의기투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 분양업자는 한 채당 한 2억 정도, 원룸 2억 정도를 분양을 하고 싶어요.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총 뭐 20채면은 한 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목표 분양가는 40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컨설팅 업자가 이걸 그냥 팔게 되면 안 사니까. 그러니까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요 전세를 끼고 넘기면 가능하다라고 이제 꼬드기는 거죠. 그렇죠. 솔루션을 어떻게 제안하는 건데. 그걸 이해시키죠. 이 전세해갖고 소유자 바꿔서 하는 거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2억 5천의 전세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파는 것은 2억밖에 안 되는 목표치가 2억인데 전세를 2억 5천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율이 상당히 낮았을 때 전세는 귀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그냥 살짝 뭐 임시로 살고 나중에 돈 받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2억 5천 주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2억 5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2억 5천을 그러면 임대차로 계약을 한다라고 치면은 나는 분양을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나중에 이게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 보증금 안 물어주고 어떻게 나오냐 네. 이런 부분에서 바지 들러리 매수인 소유자. 네, 소유자를 하나 끼우면 된다. 네. 임대차 계약하고 그다음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당신은 그 자유롭다. 네,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분양업자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어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뭐 맞는 말은 같은데 네. 그렇게 하면 자기 목적은 달성하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범죄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뭐 내가 속인 건 없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임대차 전세 자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네. 물건을 뭐 그대로 보여주고 2억 5천을 받은 것밖에 없는데 네. 그리고 나중에 파는 거야 내 마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약간 그 도덕적 해이에 그 젖어서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이게 분양 안 되면 이게 손해가 또 이자도 갚아야 되고 손해가 많으니까 그렇게 넘겨서 내 이득 찾자. 그렇죠. 내가 네. 뭐 그리고 보증보험이 된다니까 네. 뭐 되겠지 어떻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그 사람의 목적은 한 채당 2억을 받으면 되니까 그 컨설팅 업자가 뭐 2억 5천 전세 끼고 자기한테 한 채당 5천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제안을 난 2억만 주라. 그런 식으로 뭐랄까 죄책감 크게 느끼지 않고 그냥 가담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컨설팅 업자는 한 채당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게 되는데 네. 그거를 그 명의 빌려준 매수인 그렇죠. 바지 사장 거기에 이제 한 500만 원 주고 네. 그다음에 또 세입자를 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세입자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네. 그 세입자 데리고 온 중개업소에 뿌리는 겁니다. 그 물건을. 그렇죠. 얼마 줄게. 얼마 줄게. R이라고 R이라고 그러죠. R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통의 중개 수수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채당 한 1,000만 원 네, 이런 1,000만 원, 식으로 2,000만 하니까 네. 그 중개업소는 거기에 이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개업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게 내가 뭐 그 잘못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알죠. 네. 그죠? 알겠죠. 잘못하고 있는 걸. 일반 중개하고는 다른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게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 거예요. 아는데. 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내가 이 물건을 소개할 때 뭐 물건의 권리 관계를 거짓말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렇죠. 그냥 이게 깨끗한 거니까. 그런 깨끗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시세는 뒷받침이 된다라는 정도로 하는데 시세는 애매하단 말이에요. 알아볼 수가 좀 없죠, 없죠. 일반인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류상으로 딱 뭔가 나타나 있는 부분을 거짓말하게 되면 사기 같은데 서류상으로 안 나타나 있는 부분을 약간 과장한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과장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과장. 그냥 상술이라고 덧붙였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시세가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세라는 게 또 그 집이 또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좀 이렇게 가담을 해버리는 겁니다. 너무 쉽게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입자는 공인중개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걸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2억 5천을 주고 들어오면서 이제 그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2년 지나면 터지는 거죠. 보증금 못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범죄에서 뭐 돈을 좀 많이 받은 사람, 이득을 많이 챙긴 사람이 주범, 그 다음에 돈을 좀 적게 챙긴 사람이 종범,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컨설팅 업자, 그걸 기획하는 컨설팅 업자 이런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이제 어떤 뭐 타겟이 돼야 되고 지탄 받아야 되고 또 심지어는 감옥 가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가만 보면은 그게 과연 뭐 분양업자, 그다음에 그렇죠. 중개업자, 이런 사람들도 다 어느 정도의 이제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사회적으로 조금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이제 그런 사건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구조를 파악을 해야지 이게 시스템이 이게 허술한 구조구나. 시스템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단조롭게 지금
컨설팅 업자와 피해자인 세입자 이런 구조로만 지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전 소유자와 세입자 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세입자도 약간의 좀 있지 않습니까? 허술하게 좀 맞아요. 보증보험이라는 걸 이용해서 방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세입자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세입자는 피해자다 이렇게 그냥 단정을 지어버리는데 지금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이게 그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보증금 못 돌려준 액수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규모가 커지잖아요. 보증보험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뭐 한 피해가 1조 정도 지금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어디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분석을 해보니까 그 한 절반 정도는 세입자가 이제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한 경우, 절반 정도는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한 경우고, 그러니까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은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절반 정도는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허그나 이런 데서 가입한 경우가 있는데 이 보증보험을 가입한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실무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도 세입자들도 들어가면서 이게 그 갭투자 전세 사기에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알고 들어가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좀 높게 들어간다. 전세, 그렇죠. 전세금을. 이게 시세보다 높은데, 내가 뭐, 보증보험 가입했으니까, 나는 보증보험에서 돈 받아오면 끝이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서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거기서 그 깊숙이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입자한테 제가 보니까 이사 비용 그리고 세금 같은 거 뭐 이자 비용 해가지고 뭐 300 뭐 이 정도 막 지원해주고 500 지원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컨이라는 거. 그렇죠. 컨설팅 한 사람. 지금 구조에서 보면 아까 2억짜리 분양 물건을 2억 5천에 전세를 받기 때문에 5천이라는 마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꼬드기 된 거예요. 그렇죠. 중개업자들 꼬드기고 세입자 그다음에 그 뭐 이사비 형식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증보험료 가입 이런 경우도 그렇죠. 이야기하지 마라. 보증보험료 이자까지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년치 이자를.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뭔가 지원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이니까 뭐 다른 세입자한테 소문나니까 이야기하지 마라. 너만 주는 거다. 현금으로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공범을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세입자들도 이제 그런 그 상황을 겪으면서 느낌상으로 분위기상으로 이게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런 집은 안 들어가고 안 해야 되는데 그냥 보증보험이 가입된다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보증보험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나라 돈이잖아요. 나라 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아까 보증보험 그 가입한 경우가 반, 보증보험 가입 안 한 경우가 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보증보험 가입 안 하는 경우 중에서도 이게 그 세입자가 그러면 나중에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피해자냐라고 하는 경우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세입자도 동원된 사람이 많습니다. 세입자도. 세입자도 그냥 은행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임대차 보증금 대출. 보증보험은 안 들었지만 임대차 보증금 대출을 요건에 맞는 세입자를 하나 들러리를 구하는 거죠. 대출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보증보험이 아니라 그냥 대출로. 그러면 그것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입자는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지만 자기는 알고 가담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의 빌려주는 대가로 얼마를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아예 이제 대출금 안 갚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피해자는 누가 되느냐? 은행이 되잖아요. 은행이 되잖아요. 나라가 아닌 은행이 되잖아요. 그럼 또 은행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증보험을 또 들 수 있어요. 임대차 보증금 대출을 할 때 서울보증이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보증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도 나중에 보증보험으로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도 약간은 모럴 해저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라에서 권장하는 거니까 서민들 위해서 빌려주라. 주라 하고 뭐 사고 나면은 자기는 메꾸면 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또 나라 돈이란 말입니다. 이건 진짜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진짜 모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누가 권장을 하느냐?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표를 따기 위해서 막 이제 대출을 안 해주는 것보다는 많이 해주는 게
해주는 게 뭐 젊은 층 이런 사람들한테 표를 따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국책 그 기관들을 그 이제 부추겨서 대출을 많이 해주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보증을 많이 해주도록 그 문호를 확대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게 또 뭐 그런 보증 회사들도 아니 뭐 내가 내 돈인가 뭐 나라 돈이지 이런 마음도 있을 테고요. 맞아요. 확인 절차가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그 어떤 그 요건 이런 부분에 맞추면은 뭐 무조건 대출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야 뭐 사기꾼들이 그 요건 맞추는 것들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아이고.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갭투자 전세 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구조화되어 있는 갭투자 전세 사기의 어떤 전모 내지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 좀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 이런 식의 이제 접근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사고 예방에 조금 불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앞으로 진짜 조금 개선해 나갈 방향은 또 뭐라고 생각하시면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글쎄요. 이게 이제 이런 그 구조, 그러니까 개인은 제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실무가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해 보면은 참 그 야 같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개인이다. 경제 주체인 거죠. 그게. 그렇죠. 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 모럴 해저드가 안 되도록 조금 어느 정도는 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은행이 지금 보증을 해주고 대출을 임대차 보증을 대출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예전에는 100% 보증을 다 해줬어요. 근데 그게 모럴 해저드가 너무 심하니까 한 10%를 줄여가지고 90% 정도를 뭐 보증해 주는데 그럼 은행이 10% 아끼려고 10%는 자기 손해니까 조금 더 검토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낮췄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을 더 낮추는 더 낮춰야 되겠네. 더 낮추는 자기 부담금을 더 너도 그러면 잘못이 있으니 부담해라.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좀 일치하도록 사고가 터지면 누구 한쪽만 독박 쓰고 한쪽은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구조가 되면 모럴 해저드가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식의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고 다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또 언론도 조금 더 밝혀내야지. 조금 더 이렇게 좀 좋은 취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